안녕하세요.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좌의 제목은 미디어 인간, 인공지능 기술의 관계성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단순하게 업무적인 것, 아니면 학습적인 교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가상 아이돌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혹은 최근에는 영상까지 촬영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구성되어졌는데요. 문제는 그런 환경을 새롭다 혹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논의하고 멈추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창작자분들의 일자리나 노동 환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문화산업에서 구현되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구현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 데이터 역시 인간, 기술자 혹은 제작 주체들이 규정하는 특징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다양한 영역들을 조금은 더 쉽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문화산업과 관련돼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요한 키워드를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창작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 스태프들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게임, 웹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있고 그들의 노고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일 외에 여가 시간을 즐길 때 짧은 시간 혹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즐거운 어떤 즐거움의 결과로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것의 어떤 시작점은 저는 창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창작자들의 창작 과정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노동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인데요. 굉장히 많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이제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게 이용자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향유와 소비 과정에서 이용자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다양한 영역에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게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AI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오늘 강좌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가수를 구현하기도 하고 노래를 구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그런 인풋과 아웃풋으로서의 기술의 적용, 기술의 어떤 활용 방식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 없는 이유가 미디어와 기술과 예술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을 제시해 드린 건데요. 사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 기술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과 기술과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 간의 관계성 이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가지고 왔고요. 아래는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그 다양한 얼마나 많은 소셜 미디어가 있는지를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제시한 건데요. 이제 존 너런 피터스라는 그 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존재론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과의 어떤 소통, 그의 존재를 내가 인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단순하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이런 기능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전화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날의 사회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논의가 존 너런 피터스의 논의인데, 이 부분은 뭐 소셜미디어나 모바일과 관련해서 연결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분실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끔은 저도 주변에 뭐 다른 선생님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전화번호를 많이 외우지 못한다. 터치는 정말 빠르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정보를 암기하기보다는 정보를 얼마나 잘 빠르게 서치할 수 있는가의 기능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 지점들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어쨌든 미디어가 정말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한,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과 예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술의 어원이라든지 예술의 어원이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이 단어, 테크네라는 단어가 활용이 됐을 때에 예술과 기술이 같은 단어로서 활용이 됐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술과 기술이라는 것이 분리되었다라는 것들을 보는데, 사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뭐 가수나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을 쓰기도 하는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아이러니하거나 흥미로운 점은 초기에 기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또 새로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에 사실은 예술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됐었고, 이제 중간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또 예술가들이 예술 컨텐츠를 만드는 쪽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면서 한동안은 기술 개발자와 예술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고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봤을 때 기술과 예술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을 고려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은 흥미롭게 기술과 예술을 사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초기에 뭐 예술의 어원, 뭐 기술의 어원, 그리고 이제 미디어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문화 산업 쪽으로 좀 옮겨와 볼게요. 사실은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화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산업을 구성하고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문화 산업에 가지는 어떤 영향력, 물론 그들이 대중이 동일한 컨텐츠를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여가 시간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문화산업에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진의 등장이라든지 영사기, 지금 영화라고 얘기하는 영사기의 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술,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진이 대중화되면서 인물화를 그렸던 화가들의 일거리가 사실 많이 줄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사진보다는 움직이는 영상, 영사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또 극장이 등장하게 되고 영화 산업이 등장하게 된 부분처럼, 이제 지금의 문화 산업에 있어서도 방송,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컨텐츠 산업 영역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최근의 얘기로 들어와 보게 되면 디지털 기술이 유입되면서 문화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환경 같은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 생산 조직의 변화, 그리고 독립 제작사의 양적 증가, 그리고 이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축소라든지 비정규직화 같은 어떤 지위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방송 산업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좀 집중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의 글로벌 OTT나 뭐 토종 OTT라고 얘기되는 국내 OTT 플랫폼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케이블 채널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 방송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인 담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논의가 정리되기도 전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국내의 드라마 혹은 뭐 영화 제작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유입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용자가 글로벌 OTT나 국내 OTT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들의 환경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의 가속화가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논의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 가세하게 되면서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가세하게 되면서 이제 케이블 채널의 유입, 그리고 글로벌 OTT나 국내 OTT의 어떤 변화 요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유입되면서 사실은 콘텐츠 영역에 굉장히 많은 제작 주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비판적인 논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사실은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 환경이 구축되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낵 컬처라고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웹툰이나 웹소설, 웹드라마 혹은 뭐 유튜브 콘텐츠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치 스낵을 먹는 것처럼 콘텐츠를 보는, 그래서 그 내용이 막 비판적이거나 거대 서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짧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맞는 콘텐츠를 이제 이용자들이 많이 찾게 되면서 지금 뭐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면서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부분들이 또 나타나게 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유튜버라는 어떤 혹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었는데, 이런 플랫폼, 개인 채널을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셀럽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콘텐츠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콘텐츠 창작 영역에도 기술이 유입된다라든지, 아니면 틱톡과 같은 플랫폼 때문에 짧은 영상을 보는 게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일상툰이라고 얘기되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그리고 이제 완성도도 높지 않은 그런 일상툰이 굉장히 또 높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콘텐츠 이해와 접근성의 방식이 전통적인 콘텐츠 소비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들, 쉬운 이야기가 빠르게 생산되는 환경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튜브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이용자 수의 증가, 플랫폼 운영 주체의 다양성 등등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의 방송, 영화, 뭐 기타 등등의 전통적인 콘텐츠 생산 방식도 점차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용자와 관련된 키워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짧게 이야기하기, 그리고 짧은 영상 보기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최근의 콘텐츠 소비 방식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OTT나 관련된 여러 그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뭐 80년대, 뭐 90년대 영상, 옛날 콘텐츠 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때의 영상의 속도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의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이유는 미디어 환경의 특징, 이렇게 모바일로 검색하기가 쉽고 짧은 영상을 보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또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는 지금의 우리 환경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속도라는 것들도 굉장히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였던 AI 기술이 콘텐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AI가 사실은 창작 영역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에 있어서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요. 물론 이 과정에는 예술가들이 같이 함께합니다. 예술가들이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모집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그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를 물론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가 어떠한 데이터, 어떠한 소설 데이터를 그 인공지능에 넣을 것인지를 물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같이 소설을 쓰는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금부터의 세계라는 소설 같은 경우도 소설가와 인공지능이 협업을 해서 소설을 출간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이 이제 2024년도인데 2018년도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짐작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혼자 생각하기에 약간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의 그 음료 광고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이 가상인간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광고에 나와 있는 이 물병 있잖아요. 이 물병의 여러 가지 디자인도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AI 퍼포머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뭐 버추얼 휴먼,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 인플루언서 이런 용어로 이제 활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 방식이 처음엔 이제 새로움이라는 방식으로 이해가 됐지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 기사이지만 아까도 이제 소설, 뭐 페인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광고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프리픽스 스튜디오가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제 게임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게임 속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입력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배경이 바뀌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계속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근데 이 부분이 기존의 게임 개발자들, 사람이 하는 게임 개발자들이 이렇게 게임을 출시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수정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AI 기술을 활용했을 때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본다면 가성비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기술의 유입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국내에서 AI와 같이 협업한 소설이 출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현세 작가가 자신의 그림, 자신의 어떤 오리지널한 그림을 인공지능 기술이 학습하게 해서 어떤 오리지널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좀 굉장히 흥미롭다. 내가 손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나의 그림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나와 유사한, 비슷한 웹툰으로서의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나 라는 기술의 어떤 호기심, 기술이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나 여기에 이제 같이 합류를 했다라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창작자가 기술과 협업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또 참여했다라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존의 창작자가 아닌 새롭게 개발자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히 K-팝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에스파 같은 경우는 데뷔할 때 가상 멤버가 함께 있는, 그래서 4명이지만 8명의 멤버가 함께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2020년도에 11월에 그렇게 데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K-팝 영역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가상 아이돌이 굉장히 많이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가상 아이돌 메이브, 넷마블에서 제작한 메이브고요. 그리고 또 이터너티라는 그룹도 있고 보이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플레이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상 아이돌에 대한 팬덤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리고 또 MBC 음악방송에서는 그 보이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가 1등을 차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그 당시에 아이돌 가수들이 그 무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무대 위에 없는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아이돌이 1위를 하게 되면서 그 무대 위에 있던 아이돌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던 그 모습을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자의 역할과 그 역할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적으로 더 산업화됐을 때 기존의 창작자들의 역할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MBC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던 그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점차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산업 콘텐츠에 활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기술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저작권 이런 여러 가지 논의 없이 기술이 적용돼서 그리고 기술이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아웃풋이 나타나게 되면서 등장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다 기사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스칼렛 요한슨은 2013년도 영화 허에서 인공지능 그 목소리를 연기했었거든요. 근데 오픈 AI가 처음에는 이제 스칼렛 요한슨한테 목소리 협업을 제안을 했었는데 이 배우가 그걸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오픈 AI가 인공지능 그 스피커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와 너무 유사했다는 거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비판이 일었고 그 비판에 의해서 이 서비스는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헐리우드에서 그 작가들이 파업을 한 사례가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작가들에게는 그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이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뭐 페이도 줄고 자신들의 역할도 줄어들게 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 8개월 정도 굉장히 긴 시간 파업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배우나 감독들도 여기에 굉장히 그 참여를 했었죠. 작가들의 이런 파업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이후에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을 이루게 된 데에는 넷플릭스의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할리우드 노조와 디즈니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 혹은 제작사들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서 AI 보호나 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이든이라는 지금 미국 대통령의 어떤 목소리나 모습을 구현한 기사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게 아이유의 어떤 그 AI가 구현한 아이유의 목소리, 아이유의 어떤 노래 부르는 사운드 이런 것들을 허락도 없이 구현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뭐 박명수 씨나 아이유 씨나 장윤정 씨나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이제 학습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유튜브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AI 가수 아마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단순하게 플레이를 누르고 그 음악을 듣는다라는 것에서 멈출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리고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들의 이슈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그런 콘텐츠를 좀 비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는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있는 작가들의 게시글을 혹은 사진을 허락도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스타그램을 다 이제 탈퇴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굉장히 많은 사진과 짧은 영상을, 글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는데 그 부분이 모두 메타의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는 부분들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웹툰을 색칠하는 보정의 역할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등장하게 되면서 국내 작가들도 웹툰 작가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같은 9곳의 창작자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창작자들이 기술의 유입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 테이블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가상인간 로봇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플레이브나 메이브의 얘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로 이루어진다라든지 가상 인플루언서도 보면 제가 여기 그림 아래에 가상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서 제시를 했는데요.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로봇, 이 소피아라는 로봇이 처음 등장을 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정말 인간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으로 로봇이 제시가 됐었고 한국에도 방문했었거든요. 소피아의 모습도 왜 여성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내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많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정말 비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젠더 편향성이나 창작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부분들로서의 여러 가지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고요. 인공지능 기술의 유입과 문화산업 종사자 노동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매니저, 기획자 이런 사람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최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라는 새로운 시도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고 거기에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들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않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창작자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간과 비인간이라고 얘기되는 인간과 인공지능 기술의 관계라는 것들을 조금은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앞에서 미디어가 우리의 물질적이자 환경의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서 단순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나의 정보가 그대로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아까 그 메타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인스타그램 데이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꿔서 생각해보면 인간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색이 개인화되고 있다는 것. 내가 굉장히 많은 정보,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지만 그게 플랫폼으로 걸러지지 않은 개인화된 검색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완벽한 나인가? 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 안에서 일종의 알고리즘이 구현하는 편향성에 내가 그대로 따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소비하고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맥락적인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문화산업에서는 약간 간과되기 쉽다. 왜냐하면 놀이로서만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비가시화되고 있는 문제적인 이슈들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산업 콘텐츠 창작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창작자와 인공지능 기술 간의 관계가 오히려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AI 데이터의 학습의 방식에 편향성이 유입되고 또 그 개발자들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로서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자세, 또 콘텐츠를 소비하는 태도라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공지능 기술과 미디어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맥락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후에도 더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한번 관련된 기사들도 찾아보시면 이 강좌에서 좀 주목하고 강조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